한국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중립도, 유보도, 관망도 허락되지 않는 위치에 이미 들어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한반도의 전쟁을 말할 때 북한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지금 한국을 둘러싼 가장 큰 위험은 북한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충돌 한가운데에 한국이 고정된 채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로 결정한 적이 없었다는 데 있다.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기 위해 바다에 선을 긋고 미국은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군사력을 재편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선 안쪽 중국의 코앞에 이미 미군이 상시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다. 전략의 중심이고 충돌의 전제가 된 나라다. 안보는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존은 오히려 더 위태로워졌다. 한국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선택되었고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된 위치에 서 있다. 이 글은 그 불편한 현실을 끝까지 따라가는 기록이다. 1. 제1도련선과 한국의 위치. 왜 한국은 중국의 목 앞에 있는가?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우연이 아니라 지리에서 시작된다. 그 핵심에 놓인 개념이 바로 제1도련선이다. 제1도련선이란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섬의 연쇄선으로 미국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한 사실상의 방어선이다. 이 선은 단순한 지도 위의 표시가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에 가깝다. 미국의 입장에서 제1도련선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해상 장벽이다. 중국 해군이 이 선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순간 미국의 서태평양 지배력은 급격히 흔들리게 된다. 반대로 중국의 시각에서 제1도련선은 미국을 안쪽으로 들이지 않기 위해 반드시 밀어내야 할 족쇄다. 그래서 중국은 이 선을 기준으로 대규모 미사일 전력을 배치하며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축해왔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일본과 대만, 필리핀은 제1도련선 위에 놓여 있지만 한국은 그 선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중국의 앞바다와 육상 거점에 가장 가까운 국가이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목 앞에 놓인 고정된 관측소이자 잠재적 타격 거점이다. 중국이 아무리 제1도련선을 지키려 해도 그 안쪽에 이미 존재하는 군사 거점은 지워지지 않는다. 바로 그 지점에 한국이 있다. 이 위치가 한국을 전략의 중심으로 끌어올렸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로 밀어넣었다. 이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방어군에서 전략 거점으로 제1도련선 안쪽에 자리 잡은 한국의 위치가 의미를 갖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 공간에 이미 상시 주둔하는 군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오랫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 전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냉전 이후에도 그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중국이 본격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주한미군은 한반도라는 한정된 공간에 묶인 고정 전력이었다.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 시 방어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임무였다. 하지만 이제 주한미군은 더 이상 특정 적국만을 상정한 방어군이 아니다. 중국의 접근을 견제하고 서태평양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군은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한 곳에 모아두는 방식을 위험한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면서 집중 배치는 곧 취약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군은 병력과 자산을 넓게 분산하고 수시로 이동하며 타격을 받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다. 주한미군 기지는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이동과 전개, 감시와 요격, 복구가 가능한 복합 거점으로 기능한다. 미사일 방어 체계, 정보 감시 자산, 해군 함정의 수리와 보급 능력까지 모두 이 공간에 연결된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북한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전방 거점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변화는 미국에게는 전략적 이익이지만 한국에게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한미군이 전략 거점이 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방어의 후방이 아니라 충돌의 전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이 한국 안보의 역설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3. 안전해진 안보, 위험해진 국가, 한국이 자동으로 전쟁에 끌려드는 구조. 주한미군의 성격이 전략 거점으로 바뀌면서 한국의 안보는 분명 이전보다 강해졌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이 반드시 안보 강화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지금 군사적으로는 안전해졌지만 정치적 전략적으로는 더 위험한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선택할 시간조차 없이 자동으로 전쟁에 편입되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충돌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만, 남중국해 혹은 서태평양의 다른 지점에서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제일도련선 안쪽의 전략 거점들은 즉각적인 군사 행동의 기반이 된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 기지와 자산은 그 자체로 전쟁 수행의 일부가 된다. 한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나 외교적 선택과 무관하게 말이다. 이것이 자동 개입의 구조다. 한국이 공격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한국 영토에서 작전이 이루어지는 한 중국의 시선에서는 이미 당사국이다. 중국이 한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며 전략적 결정은 워싱턴에서 내려진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서울이 감당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조는 한국의 선택지를 지워버린다. 중립은 선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군사 구조 속에서 중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도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안보가 강화될수록 국가의 위험이 커지는 역설. 이것이 지금 한국이 마주한 현실이다. 4. 중국이 한국을 다루는 방식, 회유와 압박, 두 얼굴의 전략. 중국은 한국을 쉽게 적으로 돌릴 수도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나라로 보고 있다. 군사적 현실만 놓고 보면 한국은 중국의 안보 구상에 가장 불편한 존재다. 제일도련선 안쪽에 위치한 데다 미군의 핵심 거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한국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져올 파장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한국은 더욱 미국과 밀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에게 최악의 선택이 된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방식은 노골적인 적대가 아니라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다. 겉으로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듯한 외교적 제스처를 취한다. 과거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던 사안에 대해 한국의 주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흘리기도 한다. 이는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붙잡아 두려는 신호에 가깝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압박 수단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방식이다. 특정 자원이나 핵심 소재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실제로 과거의 경험은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정치적 압박으로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공개적인 위협보다 훨씬 효과적인 통제 방식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서해에서 점진적으로 존재감을 확대하며 명분상으로는 민간 시설이나 관리 목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미 다른 해역에서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수순이다. 작은 조치들이 쌓여 기정사실이 되는 전략이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을 향해 한 손에는 당근을,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접근한다. 한국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손의 힘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미묘한 균형 위에서 한국은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5.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 왜 돈과 기업은 떠나는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점은 군사보다 경제다. 그 이유는 한국 경제 자체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은 여전히 제조 강국이며 세계적인 기업들을
다수 보유한 나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장의 토대는 오래전에 굳어버렸고 새로운 동력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핵심은 제조업이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국가 성장을 이끈 대부분의 산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형성되었다. 문제는 이 산업들이 더 이상 독점적인 기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같은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 변화는 기업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세계 시장에서 판매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각종 규제 강화, 법적 책임 확대는 개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결과적으로 생산 비용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할수록 남는 것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 것이다. 수익이 줄어들면 투자는 멈춘다. 그리고 투자가 멈춘 곳에서는 자본이 빠져나간다.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새로운 투자를 외국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애국심의 부족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미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자본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돈과 기업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단기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기존 구조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신호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마지막 해법처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모든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6. 인공지능에 건 모든 희망의 함정 기술이 아닌 구조의 문제.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가 분명해지자 한국 사회는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의 단어에 모든 희망을 투영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성장이라는 기대가 이 한 단어에 압축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해답이 아니다. 문제는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담아낼 구조가 한국에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인공지능 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장비와 기반 시설. 둘째는 이를 다룰 수 있는 인재. 셋째는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다. 겉으로 보면 한국은 이 중 첫 번째 조건을 비교적 빠르게 채워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연구 공간을 늘리며 제도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다. 인재는 양성한다고 해서 남아주는 존재가 아니다. 뛰어난 인공지능 인력을 길러낸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무엇인가? 국내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한정되어 있고 성과와 보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여전히 강하다. 반면 해외에서는 능력에 따라 파격적인 대우가 기다리고 있다. 이 차이를 인재들은 너무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인재 유출은 예외가 아니다. 기술을 배우는 속도보다 떠나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 반복된다.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보상과 기회가 설계된 사회 구조의 문제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결과는 달라지기 어렵다. 인공지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한국이 이 함정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실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구조적 한계는 곧 더 근본적인 제약과 맞닥뜨리게 된다. 바로 에너지라는 현실적인 벽이다. 7. 전력 문제와 원전의 역설. 인공지능은 전기를 먹고 산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전력이다.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소비한다. 연산을 수행하는 장비 자체가 전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해 또 다른 전력이 소모된다. 인공지능 산업이 확장될수록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연산 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기존 전력망이 불안정해지고 일반 가정과 산업시설이 동시에 전력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산업이다. 여기서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가 분명해진다.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일 수는 있지만 공급이 일정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날씨와 자연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에서는 인공지능이 요구하는 안정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결국 대규모 전력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 발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이 지점에서 방향성을 잃고 있다.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장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의 속도와 에너지 정책의 속도가 서로 어긋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을 육성하겠다는 선언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 체계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전기가 없는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을 외면하는 한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계획은 종이 위의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현실은 한국이 마주한 선택의 폭이 생각보다 훨씬 좁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8. 중국, 러시아 전쟁의 연결고리 조용한 방문이 말해주는 것. 전쟁은 총성과 함께 시작되지만 방향은 조용한 만남에서 결정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진 한 고위급 방문은 바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일정도, 목적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언론 보도 역시 극도로 절제되었다. 그러나 이 침묵 자체가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준다.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무기와 부품, 에너지 거래, 민군 겸용 물자의 흐름 없이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중국이다.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 전쟁의 조기 종결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미국과 유럽의 시선과 자원은 다시 동아시아로 향하게 된다. 이는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양국의 이해는 이 지점에서 맞물린다. 러시아는 지속을 원하고 중국은 집중 분산을 원한다. 문제는 이 합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데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하고 러시아 역시 외부의 의심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이 바로 조용한 방문이다. 이 방문 이후 전쟁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협상의 가능성이 거론되다가 다시 사라지고 전쟁은 이전과 같은 긴장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는 누군가가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 아니라 결론이 이미 공유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국제 정세의 큰 방향은 공개 발언보다 은밀한 접촉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동유럽의 전장을 넘어 결국 동아시아의 질서와 한국의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 즉, 장유샤와 중국 권력의 균열 군대를 쥔 자가 권력이다. 중국 권력의 중심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원칙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서 권력은 제도에서 나오지 않는다. 당도 아니고 직함도 아니다. 최종적인 힘은 군대를 누가 쥐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단순한 원칙 위에서 볼 때 최근 중국 내부에서 관측되는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장유샤라는 이름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직함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중국 군부 내에서 드물게 실전 경험을 가진 인물이며 오랜 기간 군 내부의 신뢰를 쌓아온 존재다. 군은 이론보다 경험을 중시하고 충성보다 능력을 기억한다. 이런 특성 속에서 장유샤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군 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에 가까운 위치에 올라 있다.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가 받은 대우와 인사 흐름이다. 통상적인 규칙을 뛰어넘는 승진, 그리고 외부에서 받은 이례적인 예우는 단순한 의전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그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기존 권력 질서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변화가 곧바로 권력 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최고 지도부가 군을 직접 통제하는 대신 군 내부의 신뢰를 받는 인물에게 실질적 운영을 맡겼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 맞든 공통된 결론은 하나다. 중국에서 군의 위치는 다시 전면으로 올라왔고 그 중심에 장류샤가 서 있다는 사실이다. 권력이 분산되든 위임되든 균열은 이미 표면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균열은 중국의 대외 전략, 더 나아가 한국을 향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군대를 쥔 자가 권력이라는 오래된 공식이 다시 작동하는 순간이다. 10.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국은 더 이상 주변에 머무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국제 질서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다. 안보는 강해졌지만 선택지는 줄어들었고 경제는 열려 있지만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서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해법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군사, 경제, 기술, 에너지는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어느 하나라도 허술하면 전체가 무너진다. 중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다. 한국은 이미 선택되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위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채 버텨야 하는가? 그 답은 앞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결단에 달려 있다.